일본 한 최고급 스시장인은 쌀값 폭등과 손님 급감으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집니다. 결국 사채까지 손대게 되고 하루하루 빚독촉에 시달려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구매한 한국 쌀을 맛본 뒤 스시 가게를 돌연 폐업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 최고급 스시 장인의 후반부 인생을 모두 바꾼 한국의 기술과 밥맛,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조 마사유키입니다. 긴자 한복판에서 20년 넘게 스시집을 운영해왔죠. 작은 가게지만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스시는 특별합니다. 정치인들이 비밀 회담을 하러 오고 연예인들이 카메라 피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제 가게죠. 그것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 스키지 시장에서 최고의 생선을 고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고시이카리 쌀로 밥을 짓죠. 스시는 결국 밥이 기본이니까요. 손님들이 도조상의 밥은 특별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쌀값이 미쳐버렸으니까요. 고시이카리 한 포대값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지만 결국 스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터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도조상,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말이야. 10년 단골이던 야마다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보지 못했어요. 가게 앞에 늘 줄을 섰던 관광객들도 이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자를 계산하다 보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였고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고 말았죠. 거친 목소리의 남자가 매일 아침 전화로 독촉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저녁 무렵 텅 빈 가게에서 TV를 보다가 충격적인 화면을 보았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쌀 봉지를 한아름 안고 있었죠. 일본 쌀값 폭등으로 한국 여행 온 일본인들이 한국 쌀을 사가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곧이어 인터뷰하는 일본인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훨씬 싸고 맛도 좋아요. 이제 일본에서는 밥 먹기가 사치가 됐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싸고 얼마나 맛있길래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신념이 흔들렸죠. 그날 밤 충동적으로 노트북을 켜고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문을 닫고 빚더미에 눌려 살 수는 없었어요. 20년 경력의 스시 장인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쌀이 정말 맛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제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꼼꼼하게 준비해온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스마트 농업 박람회였죠.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게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이미 사채업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차례 오는 상황에서 이 여행은 제 밥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코엑스 전시장 입구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첨단 기술들이 농업과 결합되어 있었죠. 인공지능, 위성, 센서, 드론. 모든 것이 쌀 한 토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실시간으로 쌀 유통망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듯 했어요. 부스 앞에 서 있던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전국 논의 작황을 위성으로 관측하고 농협 유통업체와 연동해 쌀 유통 흐름도 모니터링합니다.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수급 예측을 하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 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텐데. 제 말에 그 관계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쌀은 우리의 주식이자 국가 안보입니다. 절대로 외국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쌀을 전략물자처럼 다루는 태도가 충격적이었죠. 일본에서는 쌀값이 폭등해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축미가 있는데도 제대로 풀지 않았죠. 하지만 이곳 한국은 달랐습니다. 쌀은 그저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었죠.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니 한국의 쌀 재배 면적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오히려 늘고 있었죠. 정밀 재배와 과학적 접근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을 설계하고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넘게 스시집을 운영하며 일본의 쌀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해왔던 거지?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인 관광객과 눈이 마주쳤죠.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한국산 쌀 포대가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 일본인들은 쌀을 사기 위해 한국까지 오고 있었죠. 이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농업도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이 국민의 밥상을 지키고 있었죠. 내일은 직접 한국 쌀로 지은 밥을 맛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긴자에서 자랑하던 제 스시 밥이 과연 한국 쌀과 맞붙을 수 있을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스마트 농업 박람회를 둘러본 다음 날 묵고 있던 호텔 조식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쌀에 대한 호기심 반, 불안감 반이었죠. 아무리 첨단 기술로 관리한다 해도 일본 고시히카리만큼 맛있을 리 없다고 내심 생각했습니다. 제 가게에서는 최상급 고시히카리만 고집했으니까요. 스시의 품격은 결국 쌀에서 결정된다는 게 제 신조였습니다. 뷔페 테이블에 다가서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호텔 조식에는 밥이 나오지만 대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품목이죠. 그저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니까요. 제 손에는 밥 한 공기가 담겼습니다. 별 기대 없이 한 숟갈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감각에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시히카리보다 찰지고 입안에서 고소하게 퍼지는 맛이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이어지는 식감이 놀라웠죠. 이게 한국 쌀이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조식을 담당하는 주방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죠. 이건 고급 쌀입니까? 제 질문에 주방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국산 일반 쌀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박람회에서 본 그 시스템으로 재배한 일반 쌀이 우리 일본의 최고급 쌀보다 맛있다니. 내 안에서 뭔가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와 밥을 한 숟갈, 또 한 숟갈 먹어보았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20년 넘게 스시 장인으로 살아온 제가, 쌀의 명인이라 자부했던 제가 정작 진짜 밥맛을 몰랐던 것입니다. 일본 쌀이 최고야. 진짜 스시는 고시히카리로 지어야 해. 제가 손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난 평생 쌀 위에 생선을 얹어왔지만 정작 쌀을 몰랐구나. 일본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의 자랑이던 고시히카리 밥이 사실은 최고가 아니었다고. 더구나 그 쌀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죠. 비싼 돈 주고 샀쓰던 쌀이 한국의 일반 쌀보다도 맛이 떨어진다니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쌀 포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가격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데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점원의 도움을 받아 몇 종류의 쌀을 구입했습니다.
일본에 가져가 비교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레스토랑에서 미셸이라는 프랑스 요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제 여행 목적을 듣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일본 스시 셰프가 한국 쌀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셸이 강남의 한 전통 떡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형형색색의 떡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하얀 바람떡, 고명이 올라간 인절미, 초록빛 쑥떡, 갈색의 약식까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양떡, 보리 현미찰떡, 흑임자떡까지 다양한 종류가 눈앞에 펼쳐졌죠. 일본의 모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미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떡이라 하면 대부분 모찌 정도를 떠올리지만 여기서는 마치 전시회처럼 각양각색의 떡이 진열되어 있었으니까요. 미셸은 여러 종류를 주문한 후 제게 권했습니다. 조심스레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입안에서 천천히 퍼지는 고소함과 담백함이 조화를 이뤘죠. 생각보다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단맛과 함께 복합적인 맛이 어우러졌습니다. 미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예요. 저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어요. 그의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떡을 밥처럼 먹는다고요? 일본에서 모찌는 항상 디저트로만 취급했습니다. 차와 함께 마시는 달콤한 간식이었죠. 그런데 이 한국 떡은 진짜 식사였습니다.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조각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떡 하나에 이렇게 다양성이 있다니. 미셸은 웃으면서 각 떡의 재료와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쌀에 콩, 깨, 밤, 대추, 쑥 등 다양한 재료가 더해져 맛과 영양을 높인다고 했죠. 심지어 약식은 약이 될 만큼 영양가가 높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레 일본 모찌를 떠올렸습니다. 대부분은 달기만 하고 간단한 빙과로 즐기거나 차와 함께 마시는 문화죠. 그런데 한국의 떡은 달고 짜고 고소하고 심지어 약간 쓴맛까지 다양한 맛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쌀이 보여주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밥에서 감탄하고 떡에서 감동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한 떡 조각에도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쌀이 이렇게 창의적인 식재료일 줄 몰랐습니다. 전시장에서 본 첨단 기술, 호텔에서 맛본 밥, 그리고 이제 이 떡집에서 경험한 다양성까지. 단 이틀 만에 제 쌀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일본 최고의 쌀로 스시를 만든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쌀의 다양한 변신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스시가게 문을 열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폭등하는 쌀값에 폐업 위기에 처한 내 가게. 그리고 한국에서 본 쌀의 무한한 가능성.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게로 직행했습니다. 진작에 문을 닫았지만 쌀 창고만큼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죠. 고시히카리 자루가 가지런히 쌓여있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신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자루를 열어 쌀알 몇 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관찰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이제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안치고 기다렸습니다. 익숙한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완성된 밥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딱딱했고 거칠었고 비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쌀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20년 넘게 최고라며 내놓았다니. 다음 날 한국에서 가져온 쌀 샘플을 꺼내 밥을 지었습니다. 가게 문은 닫았지만 몇몇 단골은 여전히 찾아왔죠.
히라이 씨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침 시간이 맞아 간단한 스시 몇 점을 대접했습니다. 한국쌀로 지은 밥 위에 얹은 스시였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히라이 씨는 첫 입을 베어 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스시 밥맛이 달라졌네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알아챘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집하던 일본 고시히카리가 아닌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서 오랜 프라이드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히라이 씨는 계속해서 스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빈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히 맛있었어요. 뭔가 달라졌지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더 좋아졌다고? 일본 최고급 쌀에서 한국 일반 쌀로 바꿨는데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히라이 씨가 돌아간 후 제 스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히라이 씨의 반응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더 좋아졌다는 말.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 믿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진실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스기야마 켄, 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켄, 요즘 왜 이렇게 쌀값이 올랐나?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켄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재기야. 정부는 수급 통제도 못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재기라고요? 국민의 주식인 쌀을 누군가 독점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에서는 비축미를 몰래 유통하면서도 비축미 표기를 금지했다는 거였죠. 소비자들이 값싼 비축미를 찾아 일반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농협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농협은 정부 지시라 말하고 정부는 시장 자율이라 발뺌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쌀 가격은 계속 치솟고 일반 소비자와 외식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본 체계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정책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로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은 어떻습니까? 은폐와 속임수로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일본은 은폐로 하루를 넘긴다.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 스시집은 물론이고 일본의 외식업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폭등하는 쌀값, 신뢰할 수 없는 품질, 그리고 이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정부.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창고에 쌓인 비싼 일본 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로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스시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들은 맛있는 음식을 원하지 국산 쌀에 대한 프라이드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정부와 업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창가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떡 한 조각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떡은 스시보다 원가 부담도 적고 쌀을 더 잘 쓴다. 그렇습니다. 스시는 최상급 쌀과 생선을 써야 하지만 떡은 쌀만으로도 얼마든지 다양한 변신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쌀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스시는 밥 위에 생선을 얹는 단순한 구조지만 떡은 쌀 자체의 변신이었으니까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 떡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도 이미 한국 떡 클래스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떡 만들기 강좌가 열리고 있었죠.
수강생 대부분은 3, 40대 여성이었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 남성들도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라는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모찌는 차와 함께 즐기는 디저트에 불과했지만 한국 떡은 한 끼 식사로 충분했죠. 특히 일본도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외식 물가가 비싸지면서 집에서 간단히 먹는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와 한국 떡의 특성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녘까지 자료를 찾다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스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릴 순 없었지만 이대로는 망할 게 뻔했습니다. 폭등하는 쌀값, 신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죠. 떡집을 해보자. 스시의 미학을 떡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믿고 일본 쌀로 스시집을 운영하길 포기한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한국 정부가 조절하는 한국의 쌀로 한국의 떡 기술을 배워 한국 떡집을 차리려 마음먹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요리사의 감각과 장인 정신은 그대로 가져가되 재료와 기술은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밤새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갚으려면 가게를 팔아야 했죠. 그리고 한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떡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에는 전통 떡을 가르치는 명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배우는 게 첫 번째 단계였죠. 떡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다양한 떡들, 그리고 그 맛의 깊이는 분명. 일본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20년 넘게 일궈온 긴자의 스시집,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칼과 도마, 그릇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히 버려야 할 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말렸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제 어깨를 붙잡고 물었죠. 긴자에서 왜? 여기서 버티면 언젠가는 좋아질 텐데.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린다고 달라질 게 없었죠. 일본의 쌀 정책, 폭등하는 물가, 그리고 무너진 신뢰. 이 모든 것을 견디며 버티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이 더 현명해 보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서울 종로의 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유명한 떡집 한결당 앞이었죠. 가게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문 앞에 줄 선 손님들이 그 명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0대 여성 명인이 떡을 빚고 있었죠. 윤정희 명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스시 셰프였지만 이제 떡을 배우고 싶습니다. 윤정의 명인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무급으로 좋습니다. 일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가 진심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며 수락했죠. 한 달만 해보자. 내 방식대로 따라올 수 있으면. 이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쌀가루와 밀가루 범벅이 되어 일합니다. 사장이 아닌 견습생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배우고 있죠. 쌀 씻는 법, 물 맞추는 법, 반죽하는 법까지. 허리는 아프고 손가락엔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20년 넘게 칼을 쥐던 손이 이제는 떡매를 들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일본에서는 매일 아침 쌀값 걱정, 손님 걱정으로 잠을 설쳤는데 지금은 오로지 배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밥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시의 밑받침이 아닌 그 자체로 완성된 음식으로서의 쌀.
더 이상 일본 쌀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정부가 안정적으로 쌀 수급을 조절하니 믿고 떡 기술만 배우면 되기에 이전보다 스트레스도 줄었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윤정의 명의는 엄격하지만 따뜻합니다. 제가 실수할 때마다 꾸짖지만 잘할 때는 소박한 미소로 칭찬해주죠. 그녀에게서 쌀에 대한 존경심과 장인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지만 한국에서는 더 깊고 풍부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6개월 후에는 도쿄의 작은 한국 떡집을 열 계획입니다. 스시 장인의 떡집이란 이름으로요. 스시에서 배운 정교함과 한국 떡의 다양성이 만나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3살에 새로 시작하는 도전, 두렵지만 설렙니다. 밤이 깊어갈 때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쌀 한 톨에 담긴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과학으로 농업을 바꾸고 정성으로 문화를 지켜냅니다. AI가 예측한 한 톨의 쌀도 사람의 마음을 담은 떡 한 조각도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지금 세계는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